예, 이어서 우리은행의 2019년 재무상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 훨씬 더 이렇게 상세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편의상 이제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표가 밸런스 쉿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재무제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차대조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차대조표, 밸런스 쉿을 우리가 대차대조표라고 하고요. 밸런스 쉿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항목과 왼쪽에 이제 자산 항목을 어, 예, 기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부채 항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 총계, 여러 가지 자산들의 이제 가치를 합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 부채가 있을 텐데 그 부채를 합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예,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자본, shareholders의 equit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채 총계와 그 다음에 shareholders equity를 더하면 대략 332조 원 가량이 되고 이 값은 정확히 자산 총계인 332조 원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쉿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제 자산 총계와 왼쪽에 자산 총계와 오른쪽에 부채 및 쉐어홀더스 에코리가 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재무 상태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재무제표, 뭐 대차대조표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은행 2019년 자료를 조금 정리를 했는데 실제 항목들은 말씀드렸듯이 이거보다 조금 더 많고요. 현금성 자산으로 하나 제가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예, 유가증권, 대출채권, 기타 금융자산,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외에 이제 기타로 제가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오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채라고 하는 것은 liability고 이것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오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빚을 진 것, 내가 갚아야 되는 것. 그래서 왼쪽은 오운이고 소유한 것, 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채는 이제 오우, 상환해야 되는 빚을 지고 있는 거. 이건 네 거겠죠, 그렇죠? 이건 네 거고 이쪽은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의 첫 번째 항목은 뭐 캐시나 뭐 캐시 이퀴벌런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캐시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지준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불 준비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줄여서 지준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reserves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예금을 이렇게 받으면 그 중에 이제 몇 퍼센트를 뭐 예금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뭐 어떤 것은 2%, 뭐 어떤 것은 뭐 7% 이렇게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은행이 뭐 물론 은행이지만 다른 은행에다가 또 예금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캐시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가보시면 은행 그 뒤쪽에 그러니까 그 대형 금고가 있잖아요. 그 금고를 이제 볼트라고 하는데 볼트라고 하죠. 뭐 조그만한 금고는 그냥 우리가 세이프라고 부르고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고, 엄청나게 큰 금고, 뭐 건물 한 층만한 그런 금고를 이제 우리가 볼트라고 합니다. 그 볼트 안에 뭐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금이 있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영화가 사실 뭐저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허구적 뭐 외국 영화도 그렇고 국내 영화도 그렇고 뭐 허구적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예, 허구도 있고 뭐 사실 실제적인 측면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볼트 안에 캐시가 많이 들어 있고요. 이런 캐시를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 저도 뭐 아, 그 회계학이라든가 이런 걸 잘 전공 뭐 공부는 했었는데 뭐 제가 이거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파이낸셜 에셋이고 뭐가 그 시큐리티인지 저도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유가증권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제 주식과 채권을 가리킵니다.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겠죠. 뭐 어떤 금융기관에 혹은 뭐 어떤 기업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체로 굉장히 안전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국가가 발행한 채권, 국채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출 채권인데요. 실제로 우리은행 재무상태표를 들여다보면 이제 대출 채권과 기타 금융자산을 구분하진 않았어요. 이걸 왜 구분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출 채권의 규모를 공시하는 것이 두려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둘을 묶어놨어요. 분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론이 이건 이제 대출 채권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가계 대출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규모, 론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기타 금융자산까지 포함시켜서 정확한 어떤 론의 규모를 시장에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굳이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other financial assets로 따로 구분할 수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대출 채권이 대략 268조 원 정도 되고요. 단위가 1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자산, 투자 부동산,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지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지점이 많고 또 본사도 있고 본사 건물 그 다음에 뭐 지점 건물 이런 것을 통째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가치가 대략 뭐 한 3조 원 정도 된다. 기타 그 이외에도 있고요. 자산 중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대출 채권, 기타 금융자산 이건 뭐 보지 맙시다.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대략 대출 채권이 뭐 한 268조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캐시 이퀴벌런트,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와 이제 대출 채권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물론 다른 것들도 비중이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대출 채권이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은행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채를 우리가 몇 가지로 또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부채, 디파짓인데 이게 바로 예금입니다. 그 예금자들이 예금한, 고객들이 예금한 금액을 이제 우리가 예수부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부채들이 또 있습니다. 금융부채, 차입부채. 그래서 저도 지금 금융부채와 차입부채의 그 명확한 구분이 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차이가 어디에서 뭐를 금융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뭐를 유가증권으로 구분을 하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부채와 차입부채도 그러니까 차입부채는 뭐 그냥 차입한 거예요. 그냥 그 차입한 거고 그 다음에 금융부채는 그 financial liability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또 발행사채랑 구분이 되는 거여서 이 둘을 어떻게 또 정확히 구분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뭐 제가 거시경제학 하는 사람이지 사실 금융기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거시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금융기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나 이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실 예수부채 그 다음에 이제 발행사채는 우리은행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우리은행이 발행한 채권이에요. 은행도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본을 조달하겠죠. 우리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부채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형태로 금융상품을 발행해서 이것들을 판매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부채가 됩니다. 디파짓은 예금자들의 예금이 되는 거고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이제 금융부채는 그러한 형태의 예금이 아닌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금융상품을 발행을 해서 차입을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발행사채는 바로 우리은행이 발행한 채권, 우리은행채입니다. 은행채를 가리키고요. 뭐 기타 금융부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부채 총계 310조 원 가운데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부채, 예금자들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재무상태표에서는 얼마만큼이 요구불 예금이고 얼마만큼이 저축성 예금인지 사실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라고 해도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카운트가 있고 1년 혹은 2년 동안 인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저축성 예금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인출할 수 있습니다만 약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이 요구불 예금이고 얼마만큼이 저축성 예금인지에 대한 구분은 사실 또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도 대략 예수부채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단기 차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단기 차입이죠. 단기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자들이 언제든 예금을 인출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예금자들이 원해서 우리은행에 와서 예금을 한 것이겠지만 우리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 빌린 돈이고요. 부채라고 우리가 보고 비교적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부채, 단기 차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는 310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쉐어홀더스 에쿼리인데요. 이건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나머지 차이겠죠. 또는 부채 총계와 쉐어홀더스 에쿼리를 더하면 바로 자산 총계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우리가 쉐어홀더스 에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대충 이제 우리은행의 재무상태표 혹은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몇 가지 이제 뭐 여러분 참고할 만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금 지우겠습니다. 우리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은행이 손실을 은행이 이제 자산의 손실을 입었을 때, 자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손실을 상계 처리하는지, 손실을 메이크업하는지 이런 간단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커머셜 뱅크죠. 우리 은행의 어떤 행태, 금융 행태,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뭐 은행업 전반에 걸친, 그러니까 뱅킹 인더스트리 전반에 걸친 어떤 행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은행이 이제 거시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한 위기가 어떻게 뱅킹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증폭될 수도 있는지 파급될 수도 있는지 간단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출 채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출 채권인데 전체 자산 총계에서 대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이게 사실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쉐어홀더스 에쿼리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지는 않죠.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비즈니스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 남의 돈 이렇게 빌려다가 예금자들의 돈을 이렇게 단기로 빌려서 단기로 받아서 사실 그 중장기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대출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만 생각해도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뭐 적게는 뭐 몇 천만 원 혹은 많게는 1억, 2억에서 뭐 4억, 5억까지도 대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 4억 정도 되는 금액을 그 빠른 시간 안에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환하는 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뭐 10년에서 2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장기 대출 채권인 거예요. 기업에게 빌려주는 뭐 기업 대출도 비슷하겠죠. 이렇게 조기에 상환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부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단기예요, 단기. 그러니까 단기에 빌려서 장기로 대출해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영업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금융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면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IMF 경제 위기 이런 이제 두 차례 심각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학습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스템이 자칫 잘못 작동하게 되면 그 충격은 가공할 만큼 뭐 크다, 어마무시하게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은 자산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은행 입장에선 부채니까 이건 이제 항상 언제든 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면 이제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금자들이 언제든 와서 예금을 찾아가려고 하면 또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항상 상환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은행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채에서 나타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대출 채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면 대출을 받은 기업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해간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가 혹은 상환하지 못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제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수의 가게가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론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대출 부실 문제, 기업 대출 부실 문제가 사실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우리은행의 이 대출 채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 여기에 이제 빵꾸가 나는 것이죠. 속칭 대출 채권이 빵꾸가 나버리면 우리은행은 사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 문제, 그 다음에 기업대출 문제가 생겨서 대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왼쪽에 자산 총계가 떨어지겠죠. 자,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뭐 8% BIS 비율 뭐 8%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이제 자산 부분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은행이 이걸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비율을 조정을 한 건데요. 뭐 대충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쉐어홀더스의 에쿼리가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자산 항목 중에서 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사실 뭐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기 은행 강도가 들어서 은행 금고를 털어가면 모를까 그런 일이 한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뭐 이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금융자산도 뭐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방위적인 막 금융 위기가 사방팔방에서 막 그 은행 뭐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헤지 펀드 뭐 프라이빗 에쿼리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 이런 뭐 동시다발적으로 그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이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다 망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뭐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산, 투자부동산도 뭐 어디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요. 유형자산, 무형자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대출 채권이에요.
그래서 BIS 자기 자본 비율 8%라고 하는 것은 이 대출 채권이 지금 268조 원 정도 되는데요.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268조 원에서 반드시 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쉐어홀더스 에쿼리를 8%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채권이 지금 268조 원이니까 이 268조 원의 8%에 해당되는 어떤 돈을 자본으로 확충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68조 원의 8%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제가 한번 해보죠. 268조 원의 8%니까 0.08 이렇게 해보면요. 대략 한 21조 원 정도 돼요. 보시면 22조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쉐어홀더스 에쿼리가 대충 대출 채권의 한 8% 정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본 비율 8%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타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268조 원이 정확히 대출 채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22조 원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268조 원분의 그 쉐어홀더스 에쿼리 22조 원 비율을 계산해 보면 얼추 한 8% 비슷해집니다. 이 비율이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8% 자기 자본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부분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은행이 메이크업 하는가,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쉐어홀더스 에쿼리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다른 쪽에서 그렇게 크게 이제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시다발적으로 금융시장이 초토화되면 뭐 물론 엄청난 그 피해가 자산 부분에 발생할 거예요. 그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경험했던 그런 현상들이고, 그렇게 극심한 그 위기는 우리가 여기에선 생각하지 않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감내할 만한 그런 이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제 그런 위기를 어떻게 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가, 그 정도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위기는 말씀드렸듯이 대출 채권에서 발생할 거예요. 갑작스럽게 부동산 가치가 폭락한다든가 혹은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해서 기업이라든가 가계 부문 대출이 회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채권이 그냥 뭐 저는 그 일상 용어라든가 혹은 좀 슬랭 이런 거 쓰는 걸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대출 채권에 10조 원 빵꾸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산 가치가 10조 원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럼 자산 총계는 332조 원에서 이제 322조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0조 원만큼 빵꾸가 났으니까 회수가 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디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하는 거죠. 그 채무자가, 은행은 지금 채권자고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론을 받은 가게나 혹은 기업이 디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뱅크럽시도 뭐 퍼스널 뱅크럽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가게가 이제 뱅크럽 해버리거나 혹은 기업이 뱅크럽 해버리면 이제 회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실 채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실 채권의 규모가 이제 10조 원이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자산의 손실이 10조 원만큼 발생해서 자산 총계가 322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행은 이걸 어떻게든 보전을 해야 돼요. 근데 부채를 그 재무 상태표라든가 혹은 밸런스 쉿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항상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부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 뭐 다른 건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은행의 부채는 뭐 100%다 디파짓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금자들의 부채, 예금자들의 예금이 다 부채예요. 그런데 자산의 손실이 10조 원만큼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인출해 줘야만 되는 돈을 10조 원만큼 날려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금자들을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10조 원만큼 또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선가 이렇게 버퍼 스탁이 있어야 돼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10조 원만큼 줄어든 자산의 가치를, 자산 손실을 어떻게든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메이크업 하냐면 바로 쉐어홀더스 에쿼리를 10조 원만큼 줄여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22조인데 이걸 줄여서 이제 12조가 되는 거죠. 그 자기 자본을
어떻게든 꼬라 박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박아가지고 자산 손실을 이제 만회하는 것입니다. 상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행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 총계는 여전히 310조 원이고 자본이 22조에서 12조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손실을 감수해서 자산 손실을 메이크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 총계가 이제 322조 원 자산 총계와 같아지겠죠. 이게 이제 은행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의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 비율을 8%로 맞췄기 때문에 지금 10조 원만큼 부실 채권이 은행에 발생했을 때, 자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 이것을 22조에 달하는 이게 지금 대략 8%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본 비율이 8%가 아니라 8%보다 훨씬 낮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예를 들면 한 5조 원밖에 확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 비율을 맞춰야 될 필요가 없어서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냥 우리 은행은 한 5조 원 정도만 쉐어홀더스 에쿼리로 가지고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본인 거죠. 확충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일 똑같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대출 채권 10조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자산 총계가 10조 원만큼 줄어드는데 이것을 자본으로 상계하지 못하는 자본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5조 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예금자들이 자신의 예금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누군가의 5조 원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 누군가는 다른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채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후순위채 이런 게 다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1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 2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긴 한데요, 법으로. 근데 이 예금자들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서 은행의 번호표를 뽑아서 1번으로 온 사람이 이제 자신의 예금을 100%다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예금자 보호법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다 보호를 받습니다만 5천만 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은행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금을 인출을 하겠죠. 그럼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5조 원의 폭탄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니까. 그럼 사실 이 은행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은행을 회생시킨다든가 혹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든가 또 다른 은행이 나타나서 이 은행을 인수한다든가 이게 5조 원만 있으면 5조 원 투입하면 사실 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3의 은행이 나타나서 인수하지 않고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고 주로 이제 5조 원 정도 구멍 났으니까 공적 자금 투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겠죠. 은행이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국가로부터 5조 원을 차입을 해서 혹은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 원을 차입을 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경제 위기로 인해서 대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자기 자본 확충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예전에 IMF 경제 위기 때 그랬죠. BIS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었으니까 자기 자본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산을 다 처분해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여기에서 구멍이 더 크게 뚫리면 자산 총계는 322조 원이 아니라 300조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300조로 훅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처분하면 300조 원인데 이걸 다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310조니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슬라이드 페이지에서는 이제 은행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What banks do? 은행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경제 내에서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금융 중개 기능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세이버와 바로워를 연결시켜주는 이제 매치메이커, 미들맨 역할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이제 랜딩 어퍼튜니티를 잘 이렇게 찾아주는 것이죠.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서 뭐 투자를 주로 다 빚을 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엔 대부분 다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이지 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서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어서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행복한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투자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건 사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거 직접 해야 돼요. 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100% for sure 내가 빌려준 돈을 뭐 갚을 수 있는지, 이걸 개인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거 쉽지 않죠. 이걸 누가 해주냐면 은행이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 물론 이제 수익률은 높지 않겠죠. 은행에 이제 예치를 하면 은행이 이제 자발적으로 알아서 변호사도 고용하고 회계사도 고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심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담보 물건의 감리사 이런 사람도 있고 변리사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정 평가사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은행에서 고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부동산의 어떤 담보 가치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걸 그냥 다 알아서 은행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자금을 풀링을 해서 그것을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선별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선별해내는 그런 뭐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은행의 역할이기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행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만기 구조를 변환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해요. Maturity Transformation이라고 하고 그래서 만기 구조 혹은 만기 변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만기 구조의 변환 혹은 만기 변환. 머추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뭐 제가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뭐 보통 이제 5년으로 빌리기도 하고 혹은 뭐 1년으로 빌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만기가 되면 계속해서 이걸 연장할 수는 있어요. 1년 단위로 보통 빌리는데 저도 이제 돈을 빌리고 있어서 1년 빌렸습니다. 그럼 이제 못 갚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또 1년 연장하고, 뭐또 1년 연장하고. 그래서 마치 꼭 만기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지만 제가 대출받은 만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끝나면 또 1년 연장하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죠. 네. 좀 슬프지만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해가는 그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머추리티를 변환하는 그런 기가 막힌 능력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대차대조표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었어요. 크게 은행의 부채, 예수 부채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고 그 다음에 은행의 자산에서는 대출 채권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잖아요. 268조 원 전체 자산 총계 중에서 그 다음에 예수 부채도 전체 부채 총계 중에서 253조 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둘만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부채는 기본적으로 단기 부채예요. 단기 차입입니다. 짧게 빌려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기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든 원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 오늘 예금하고 1분 뒤에 다시 인출할 수 있어요. 그런 예금이란 말이에요. 단기 차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금자들이 예금을 다 인출해 갈지 알 수 없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형태의 이제 부채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대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뭐 짧게는 뭐 몇 개월 혹은 1년 몇 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30년까지 은행이 대출을 해주니까요. 이거는 장기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빌려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짜리로 빌려서 1년짜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에서 50년 전 되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되돌아가 보면 뭐 저도 기억에 없는 그런 시기로 되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단기로 빌려서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는 이러한 그 비즈니스가 가능했을까 사실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과거에는 한국의 금융시장 그다음에 GDP 규모도 작고 한국의 금융시장도 성숙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은행들도 커패시티가 그러니까 그러한 역량이 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이제 산업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라든가 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이런 이제 국책은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산업은행의 역할이 무엇이었었냐면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공적 자금이죠. 근데 국가의 자본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금자들이 예금을 한 것이 아니고 예금자들이 예금해서 이걸 장기로 빌려주기에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역량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어떤 기업이 프로미싱하고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정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 산업은행에서 이제 장기로 그 대출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들, 특정 산업을 했었던 것이 이제 한국의 과거 현실이고요. 만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문제도 발생했고, 뭐 여러 가지 부패라든가 비리 문제도 사실 불거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만일 이러한 프로세스가 없었더라면 과연 어떠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부동산 가치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은행의 현실에서 한국의 시중은행 현실에서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대출해 주는 것이 과연 가능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는 형태의 머추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은행이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어, 장기로 빌려주되 우리 첫 번째 살펴봤듯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을 이제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은행이 확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이 모든 메커니즘이 사실 이제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은행은 위기 관리도 해요. 위험 관리도 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diversified portfolio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보시면 자산 항목에서 은행이 다 대출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는 그러한 의사결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 은행 금고에다가 캐시를 쌓아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을 보유하기도 하고 주식, 채권 같은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어느 한쪽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다른 안전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뭐 나름 위험 관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위험 관리도 합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몰기지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소비자 대출, 뭐 다양한 형태로 가계 부문에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가계 대출이 있어요. 뭐 신용대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한번 들어보셨죠? 예. 그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대출보단 뭐 몰기지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컨슈머 론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론, 그 다음에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줄 수도 있고, 혹은 정부에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Government debt이라고 하는 것은 국채를 사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국채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국채를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 국채를 매입한 것이다라고 말해도 괜찮고, 그냥 정부에 빌려준 거이기도 해요. 뭐 정부에 빌려주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겠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 채권이 발생할 수 있겠죠. 대출 채권, 회수 불능 대출 채권, 그러니까 뭐 빵꾸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위험을 관리하냐면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본을 잠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줄여서 이 자산 부분에 발생한 손실을 메이크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자산 부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들을 어떻게 전가시키냐면 바로 스탁홀더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탁홀더의 에쿼리를 잠식하는 방식으로 이제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또는 위험이 조금 더 증폭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전방위적인 금융 위기로 확산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도 하고 혹은 뭐 은행이 정부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은행의 최대 주주는 사실 국가잖아요. 정부가 최대 주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몇 개 은행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형태 부실 채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은행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자산을 다 처분을 해도 부채를 다 탕감할 수 없는 부채를 다 이렇게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은행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IMF 경제 위기 때. 그래서 그 은행을 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사실 국가은행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조금씩 민영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은행은 뭐 최대 주주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4장의 내용인데요. 제 생각보다 25장을 조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넘어서 24장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말 시험 관련해서는 기말 시험은 제 생각에 지금 제 마음은 온라인 시험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에 와서 학교에 와서 시험을 지금 보도록 지난주죠? 지지난주인가요? 한 주, 두 주 전에 공문이 왔는데 학교 측 방침은 그렇습니다. 아직 뭐 다른 이야기를 전해 듣지는 못했고요. 기말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 지금 제 동영상 제작은 제가 하루 전에 하니까 지금 뭐 2단계로 상향이 됐고요. 네, 제 생각은 일단은 온라인 시험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그 뭐 교수들이나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지 않고 반드시 학교에 와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밀어붙여도 저는 온라인 시험으로 선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 와서 제가 간단한 설문조사 했었는데 뭐 상당히 많은 학생들께서 온라인 시험을 선호한다고 의사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몇몇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대답해 주셔서 뭐 제가 그분들의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뭐 저도 와서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물론 와서 시험 보고 뭐 부정행위 이런 거, 치팅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이제 감시 감독하는 것도 뭐 저는 훨씬 편하고 그런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조금 더 제가 고민해보고
이제 학교에서 어떤 또 결정을 내리는지 조금 더 들어보고 확정해서 아마 이번 주에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나 적어도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 시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 학교에 오셔서 이제 우리 지정된 강의실이 뭐 아직까지는 그 확정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5일 화요일 3시 기독교 교육관 302호로 되어 있는데 네, 뭐 특별한 네, 뭐 이렇게 할 것인지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상황을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4장의 내용이었습니다.